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축적된 행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과 반응이 만든 심리적 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 이게 쭉 쌓인 그 심리적 틀이 바로 카르마, 업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익숙한 사람은 분노로 세계를 해석하고, 연민에 익숙한 사람은 연민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행운은 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five aggregates, 5원으로서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는 색수상행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수상행식, 그건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color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형태나 어떤 색깔이 눈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색수상 행식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일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물질,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개론서를 보면은 물질, 육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단순한 신체 개념을 가지고는 색이라는 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색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가지 감각기관의 감각 대상이 되는 것들, 그 지각될 수 있는 물질성, 지각될 수 있는 물질성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경험이, 마음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정신적 활동, 경험이 일어나는 이 바로 물리적 기반, 그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정신 활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경험의 물리적 기반을 색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색온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어떤 활동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표현한 대로, 그러니까 색온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적, 물질적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되게 뭐 물질, 뭐 신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로서는 충분한 이해가 아니고요. 그래서 색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적, 물질적 조건. 그러니까 요즘 개념을 조금 더 여기에 보탠다면은 우리의 신경계통도 전부 여기에 색온에 해당됩니다. 신경계통들. 그런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전체. 그래서 몸, 신경계, 감각기관, 그리고 외부 환경, 이 조건을 전부 다 우린 색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색온은 마음이 발생하는 조건, 경험이 일어나는 물리적 기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수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온은 우리가 이제 지금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의 경험에 붙는 최초의 정서적 색채가 바로 수온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불쾌해, 상쾌해, 이런 어떤 인식 이전의 어떤 느낌들입니다. 인식 이전의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이제, 옛날에는 이걸 feeling, sensation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feeling tone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종의 hedonic tone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질적 바탕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쇠로 꽉 긁는 소리 들으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불쾌하다 마다 느낌 이전에 몸부터 반응하게 되는 요 부분이 바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좋은 느낌에는 나를 끌어당기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밀쳐내게 되는 요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온입니다. 그래서 감각과 의식이 접촉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내가 세계를 경험한 최초의 경험이 바로 수온의 경험인데, 이 순간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인식 이전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부처님도 수온에 있어서 쾌, 불쾌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 활동으로서의 그냥 누구나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숫자를 쓰는 게 수온. 이걸 이제 우리는 수온의 즉각성이라 그래요. 수온은 중간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온은 즉각하다. 경험의 출발점이고 또 집착과 고통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 용어인데 원래 thirst죠. 목마른 거를 갈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거의 뭐라고 굉장히 우리의 어떤 욕망 중에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를 갈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불교 갈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초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착할 때는 이미 이제 나라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갈래 단계에서는 나라고 하는 주체 이전에 어떤 그런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끌림, 회피 이런 어떤 느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행 단계에서 본다면은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감각하는 의식과 감각이 만나는 여기에 반응하는 이 느낌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 수온은 그 다음에 이야기할 상온과 늘 함께 구동합니다.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온이 늘 어떤 해석을 해요. 이 해석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 경험은 이런 느낌을 줄 것이다라고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들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일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온이 감각 경험을 동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쾌, 불쾌, 중성적인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상하고 이제 이 부분요. 요거는 함께 구동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식이 먼저 있고 논리적 계기로 보면 뭔가 대상을 인식하는 게 있고 그게 대한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 느낌을 해석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은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불이 하나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간다면은 내가 탁 올리면은 불이 동시에 다 켜지잖아요. 근데 실제 전기는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래 논리적으로 보자면 제일 먼저 켜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켜지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우리의 어떤 식이라는 알아차리는 그 식이라는 부분과 느낌이라는 부분과 그 어떤 감각 경험을 해석하는 상이라는 부분이 항상 함께 구동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읽어본 불교 개론서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색수상 행식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는데 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과 상과 수가 어떻게 함께 구동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흔히 지각, 표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상자에 마음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대상을 마음하고 결합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각 경험을 정신 경험으로 해석하고 전환하는 역할이 바로 상온의 역할인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경험 또 혹은 문화적인 어떤 맥락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비달마 교학들을 막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문화적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요소들을 상에 다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지각 표상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은 단순한 감각 인식만은 아닙니다. 감각 인식만이 아니고 어떤 감각 자극을 의미 있는 대상으로 구성하는 인식 작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양상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감각 경험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고 이것이 마음과 만나서 어떤 해석작용이 벌어지는 이 부분을 상온이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붙이기를 세계를 무엇으로 만드는 인식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빛을 본다든가 어떤 소리가 탁 들리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작용을 해요.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건 실패했구나. 아, 친구가 오는구나. 무엇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걸로 다 개념적으로 재구성하는 이 어떤 해석과 분류작용이 전부 상해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는 이 상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레이블링 하는, 표지, 이름 붙이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으면 왜 좋냐면은 다음에 같은 작용이 왔을 때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표지를 갖다 쓰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진화적으로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의 특징을 마음속에 탁 각인해가지고 다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얼굴 보고 저 사람이다. 바로 즉시 알아보는 거. 혹은 어떤 상황을 딱 맞다리면서 이거 위기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상온에 이 이름 붙인 어떤 상온의 경험의 작동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온은 기억, 개념, 경험이 축적된 인식들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파블로의 개 이야기할 때 SR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마침 제가 버클스 공부를 할 때 그 심리학과에서 그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가 불교학 대학원생들이 전부 그 발표할 때 갔었는데 뭐냐면 그 SR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 결과였어요. 그 SR이 뭐냐면 아시죠? 자극과 그 반응이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 개한테 파블로의 종을 치면은 침을 흘리게 되는, 그러니까 종소리가 침을 흘리게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서 이제 그게 틀렸다. 왜냐하면 여기 해석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곧바로 침을 흘리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소리가 거기에 각인되는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요 블랙박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블랙박스예요. 외부 자극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들이 오면 그 블랙박스 안에서 해석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리스폰스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음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수행의 필요성과 수행의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그 해석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온, 수온, 식, 요거는 이제, 왜냐면 식이 되어야만, 인식되어야만 상온이 가능해질까. 저기에 물건이 있다, 저 색깔이 있다라는 걸, 그걸 알아차린 이후에 이제 그 느낌이라는 거, 알아차린 이유가 아니라 알아차림과 함께 느낌과 그 느낌의, 그 알아차린 대상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동시 작동하면서 이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는 수온하고 결합하여서 경험에 어떤 정서적 의미를 부여해요. 그 다음에 행온하고 연결됩니다. 이거는 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결돼가지고 행동을 유도합니다. 회피해라. 너도 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라. 아니면은 집착하라. 뭐 모든 어떤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면 두려움이 발생하고 방어 행동이 뒤따르고 반대로 기회로 인식되면 어떤 기회와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수온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내가 발표한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늘 뭐라 그럴까, 위협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그걸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울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은 감사한 게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상온과 행온의 어떤 반응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비판을 하고 나무란다 했을 때, 아, 제가 그랬군요. 라고 할 거냐. 왜? 너가 뭔데? 내가 내 사는 것까지 너 마음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렇게 반응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대부분 우리는 또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대개 상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은 되게 어떤 스키마 같은 거예요. 스키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키마라는 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세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 그 틀, 프레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의 이제 그 자동화된 어떤 해석 구조를 어떻게 단절시켜서 거기에 내가 개입할 것인가, 이 부분을 찾는 게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운을 말씀드리면은, 행운이 사실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포괄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카르마라고 하는 게 바로 행운입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게 행운입니다. 그래서 행운을 저는 성격과 삶을 형성하는 심리적 동력, 되게 이제 행운을 쌍카라 이래서 형성이란 뜻입니다. 만들어 간다 이런 말입니다. 쌍카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행으로 번역한 게 저도 참 잘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을 닦는 거라는 말하고도 잘 맞아요. 그래서 이 행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행운은 오온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가장 포괄적인 요소입니다. 행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 형성한다,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의지, 충동, 습관, 성향, 동기, 의도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이런 마음작용들을 다 행운이란 말이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은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마음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질 것이냐, 나쁜 의도를 가질 것이냐 라고 결정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부 행의 작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 과정을 보면, 처음에 쌍카라를 서구인들이 번역할 때 voli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고 한참 그렇게 쓰다가 나중엔 또 mental formation, 마음 작용이란 말로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 자체에 따라 번역 자체의 그 변천 자체가 행운에 대한 이해가 계속 달라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만들어내는 마음 작용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이게 선택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 선택하고 반응하는 모든 심리적 움직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mental formation, 모든 마음 작용들, 외부에서 온 자극에 대한 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결국 마음이 하는 거는 크게 범주를 나누면 두 가지를 했죠. 이게 뭐야? 어떻게 반응하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어떤 것들을 좋게 뭘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뭐야 했을 때 나를 위협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나도 같이 공격이 아니라 난 좀 더 부드럽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의 작용이고, 그게 수행의 첫 번째 단계겠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미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은 수행의 고수들이 되는 거죠. 왜냐, 아까 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용들. 그러니까 행이라고 할 때는 이미 이제 그런 여기에 무슨 일이, 이게 뭐지라고 하는 파악한 뒤에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하는 단계라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나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좀 더 향상되는 방향으로, 원수를 사랑하자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그런 성향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이제 성향인데, 우리가 그래 평화로운 상태는 누구나, 아마 트럼프도 자기 전에 그냥 가만히 누웠을 때 한 5초 정도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는 늘 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멘탈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트레이트라 그러는데 성향이 되면 이게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평소에 어떤 자기 성향으로서 어떻게 계속 가꾸어 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실제로 붓다는 늘 이런 강조를 합니다. 무엇이든 자주 생각하는 것은 성향이 된다 그래요. 그게 나의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 종교의 역할이 그런 점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세속적 관점에서 보자면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를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들, 자비라고 하는 생각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평소에 쭉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바탕이 된다면은 분명히 나에게 선택하는데 다른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영어로 표현할 땐 그런 표현을 합니다. react 하지 말고 response 하자 그래요. react라고 하는 건 즉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시절에 보면 계속 react 하는 거예요. 그냥 팩 그리고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눈에 좀 좋아 보이면 확 이렇게 달라붙고 집착하고 아니면 그냥 피해버리고 이런데 리스폰스 한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감각 경험을 그 자체는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태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운이란 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자, 행운은 수온과 상온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바탕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수온과 상온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한다는 건 상온이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 방식이 달라진다. 반복되는 반응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운명,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모든 축적 과정이 바로 행운입니다. 그래서 그게 업입니다. 그래서 행운은 흔히 얘기하는 볼리션 같은 순간적인 어떤 의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된 심리적 구조이자 반응 패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축적된 행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과 반응이 만든 심리적 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 이게 쭉 쌓인 그 심리적 틀이 바로 카르마, 업입니다. 분노에 익숙한 사람은 분노로 세계를 해석하고, 연민에 익숙한 사람은 연민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행운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곤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의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consciousness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의식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의식은 어떤 자아적 주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곤은 대상이 있을 때 알아차리는, 그죠? 대상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알아차림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가지 감각에 대응하는 6종류의 식이 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어떤 나무를 보면 그게 안식이 발생하죠. 근데 그 안식이 뭐냐? 발생된 그게 이제 나무를 봤어요. 그럼 그 나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주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다음 찰나로 그러는데 아까 제가 냄새구나, 냄새인데 하는 그 한 찰나가 그 냄새를 식별하는 라면 냄새구나 하듯이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 구조 속에서 해석하는 두 번째 찰나, 두 번째 심적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의식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늘 의식은 늘 여기에 하나 내 의식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일 따름이다. 그래서 시고는 다른 4가지 온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사쿠라베 켄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비유를 잘 들었는데, 시고는 그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영사기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필름이 쭉 돌아갈 때 여기에 가운데 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 계속 필름을 비추죠. 비추면 그 화면이 이제 거기에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곤 자체는 어떤 것들에 말하자면은 가치라든가 어떤 것들을 식별하는 작용일 뿐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영사기에 비추는 그 불빛 같은 거 알아차리는 기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온, 상온, 행온은 모두 이 시곤의 장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곤 자체는 의미나 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건 단지 알고 있다는 어떤 기능적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곤을 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무지입니다. 우리의 있던 고통의 발생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통의 발생은. 고통을 우리는 일어나는 고통을 회피하고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바로 그 시곤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나라고 착각하는 동일치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걸 근본 무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현대적인 말로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빈 미스키입니다. 지금 LLM 모델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MIT 그 AI 랩을 설립한 사람이 마빈 미스키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인지과학적인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Society of Mind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체가 아니라 하나의 집합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요즘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이게 소개됐을 때 한국에서 어떤 분이 사회로서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은 집합체라는 얘기거든요. 소사이티란 말이 aggregate, 무엇이 작은 단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합체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이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Society of Mind. 그래서 이분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단일하고 통합된 자아가 아니라 수많은 단순한 처리 단위들, 여러 에이전트로 이루어진 분산적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단위들은 일정하게 한정된 기능만 수행하지만 이게 이제 집합적으로 네트워킹 하면서 복잡한 사고, 감정, 의사결정이 창발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통일성은 실체가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상적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지금 현상적 경험과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자아를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적 경험의 배후에 고정되고 자율적인 정신적 실체로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선은 있는 거냐, 그냥 개념이냐.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연기법적 사고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선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 얘기를 묻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생선 중에서는 조기나 도미는 늠름한 생선인데 멸치도 생선은 생선이잖아요. 근데 그래 묻지 말자. 생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선이라고 하냐 하면은 꽁치부터, 조기, 도미, 늠름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초라한 멸치까지 다 생선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는 자꾸 좀 사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집합체로서의 마음이나 오온으로서의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다만,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인지과학적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개의 어떤 글로만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수많은 단순한
에이전트들, 처리 단위들의 네트워킹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불교에서도 온 말고도 75법을 이야기합니다. 75개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마음작용에 관련된 게 72개입니다. 그리고 오의 백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색 안에도 여러 어떤 세부적인 법의 단위들을 얘기하고, 마음 작용들의 마음 요소들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낼 때 함께 작동하는 11개의 법을 일일이 다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아비달마 전통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옛날 몽고 불교 같은 경우는 보면 그 75법을 전부 다 벽에 붙여놓고 수행자들이 외웁니다. 그거를 외워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된 상태에서 명상에 들어가서 내가 선한 마음이 날 때 어떤 마음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어떤 요소들은 작동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전부 관찰하는 훈련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인지과학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작용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 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기법은 철학적 추론이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험 관찰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경험 관찰의 결과로 나온 것들에 대한 해석의 역사가 불교사였고, 또 새로운 해석, 더 다른 방식의 해석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온이 제가 하나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서 네트워킹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은 고정된 불변의 자아의 어떤 구성 요소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해체되는 경험의 네트워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세고는 모든 경험이 발생하는 물질적, 신체적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각기관, 신경계, 신체 상태, 뭐 지금 몸에 열이 나는지, 뭐 어떤 신체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전부 인식 방식이 인식 내용이 달라지니까 환경 조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은 이 물리적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겁니다. 세곤이 없으면 의식도 감정도 사고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헬렌 켈러 말씀드렸던 것들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했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촉각이라는 것들, 그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의식을 조금씩 깨어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히 아마 헬렌 켈러는 컬러가 뭔지, 색깔이 뭔지, 빨강이라는 게 뭔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음악이라는 게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알 길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아까 제가 붓다가 말한 일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2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저는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12처가 모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관 내에서도 전 용납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포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이 12처라고 하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라고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세곤, 우리의 어떤 신체 감각기관, 어떤 신체, 요 부분이 바로 있다고 보는데, 이 세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깁니까? 식이 가능해지죠. 알아차리는, 대상을 인지하는 그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고는 대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알아차림이에요. 감각작이 딱 들어온 순간 그걸 인식하는 이제 흐름이 생기는데, 그 식고는 바로 그 경험이 켜지는 상태, 불이 딱 켜지는 상태예요.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요 불을 켜주는 작동, 요게 바로 식온의 작동이고요. 자, 식온이 발생하면 저기 나무다, 나무를 내가 알아차리는 그게 생기면 이제 그게 대한 수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온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아까 즉시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거는 중간 여과의 과정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불쾌 중성적인 반응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거는 피할 수 있는 다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는 그 뒤에 알아차리게 되지만 일단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온은 수온과 함께 상온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시곤, 수, 상, 요 세 가지는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이 모든 연결된 전등이 동시에 켜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식, 수,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계기적 순서를 말할 뿐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 사고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상호는 감각과 느낌. 자, 감각이 뭔지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감각과 느낌을 종합해서 그 대상을 개념적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과 경험, 그 다음에 문화적 틀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거죠.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계기적으로 보자면은 식과 수상행, 색, 식, 수, 상, 요 네 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작동한다면은, 그 다음, 그게 아까 제가 이게 무엇이지 파악하는 마음의 영역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가 행운이 이런데, 그건 다음 찰나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운이 형성된다. 이건 시간적으로도 한 찰나 뒤고, 여기에 마인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인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의지, 반응, 습관, 선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복된 행운은 성격과 삶의 방향을 형성하고 다시 새로운 경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 맛이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고는 경험의 물질적 토대고, 경험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가 바로 세고이고, 수는 그 위에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이고, 상호는 의미를 구성하는 인식 구조고, 행호는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여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결정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도식화하면은 세곤에서 식, 수, 상이라고 하는 사태 파악하는 요 세 가지가 작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행운입니다. 이게 다시 새로운 조건을 형성해서 다시 세곤으로 환류하는 요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는 결국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전부 조건화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연기적 작용이라는 걸 이해하는 과정이고, 수행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자동화된 반응을 넘어서는, 그 스키마를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욕하면은 같이 화가 나는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누가 욕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 기분 나쁘게 했지가 아니라 나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자기 규율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요 훈련, 요거에 저는 명상이고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네트워킹에서요. 네. 그 순서가 저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도 식색, 수, 상, 행으로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왜 색수상식이라 했냐면은 교학 전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거친 거에서 가장 미세한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존재를 알기 쉬운 것부터 알기 어려운 순서로 색수상행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거친 거에서 가장 세밀한 것으로 그 순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고 듣고 느끼는 걸 그대로 경험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감각 경험 자체는 결코 순수한 상태로 들어오고 순수한 상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은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축적된 가치관, 그 다음에 감정 구조를 거치면서 해석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신체적 경험이 이제 바로 정신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행이 잘 된 사람은 볼 때는 보는 것만 한다. 들을 때는 듣는 것만 듣는다. 경전에 자주 나온 이야기예요. 어려운 경험이에요.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사실 보고 들으면서 보는 순간 모든 어떤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해석의 과정들을 거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방법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숭산 스님이 미국 제자들한테 가르친 대로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판단 이전,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점들이고, 이제 그런 점들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불사선 불사악, 이런 이야기가 이제 6조 단계에 등장하는데, 이게 잘못 해석되면은 선과 악의 구별 자체가 모호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첫 구절에 딱 나옵니다, 그 개송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오온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선 이해가 되어야만 그 개송들이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신체적 경험이 정신적 경험이 전환된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욕망, 집착, 불안, 분노 같은 어떤 고통의 씨앗이 이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과정은 그 오온의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표현대로 그 이제 이 연쇄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색식 요 연쇄 구조, 이 연쇄 구조는 곧 업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상태는 행동을 낳고 반복되는 행동은 심리적 경향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몸의 행동, 말의 표현, 마음의 의도가 축적되면서 하나의 인격 구조가 형성된다. 이게 바로 형성된 이거는 다음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또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앗들을 마음에 뿌려 놓느냐가 이제 우리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늘 어떤 좋은 생각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엇이든 자주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성향이 된다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행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게 행운이라면은 이제 그것이 행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업을 낳게 되고, 그건 다음 행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어떤 악순환 혹은 선순환 구조, 요 구조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럼 수행을 왜 하느냐? 수행은 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자각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저는 특권이, 어찌 보면 놀라운 신의 선물은 저는 결국은 자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동물 심리학을 모르니까 동물도 자각을 할까요? 동물이 자각을 합니까? 우리 이제 자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각, 스스로 알아차린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인간 놀라운 어떤, 뭐, 진화의 결과물인지, 아니, 어떤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각하는, 알아차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린다는 이거를 어떤 시곤이 이제 바로 수행적인 어떤 점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 연쇄 구조를 끊기 위한 훈련인데, 우선 수온 단계에서 집착하지 않고, 상온 해석에 매몰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자동 반응을 멈추는 거. 요게 지금 바로 수, 상, 행 요 부분이 수행의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행온에 있어서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게 가장 쉽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저 깊어지면은 수온, 상온의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명상, 수행, 호흡, 알아차림, 마음 챙김 수행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떤
분노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과거에 좀 아주 불쾌했던 경험이 떠오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경험이 일어났다. 이름 붙이고 그냥 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et go, let go, let go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에 붙잡혀서 계속 그 생각을 또 따라간다고. 근데 이제 훈련하는 방식은 뭐가 생기면은 let go, 보내버려야 되는데 안 보내질 경우에는 이름을 붙이라. 망상이 일어났어. 옛날 생각이 났음. 뭐 그런 간단한 레이블링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 우리 예일대 명상수업 보면은 그런 어떤 설명들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일 학생들에게 이제 불교 전혀 배경이 없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명상이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분노, 뭐 예를 들어 어떤 대한 어떤 평온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평온함하고 내보내라. 자꾸 흘려보내는 연습들. 근데 이제 여기에 왜 막대를 이렇게 이런 그림은 실제 예일대 학생이 그렸던 그림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왜 호흡에 집중할까요? 호흡에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왜 할까요? 들숨을 할 때는 들숨인 줄 알고, 날숨할 날숨인 줄 알고, 숨 하나, 숨 둘,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라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지금 요 그림에 보세요. 물이 막 이렇게 고요하게 지금 있어요. 있으면 이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는 몰라요, 잘. 굉장히 실은 빠를 수도 있어요. 고요하게 흐르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나뭇가지를 딱 꽂아봐요. 그러면 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바로 호흡이 이 나뭇가지의 작동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에 집중을 함으로써 오히려 나한테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흘러당기는구나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걸로 기준으로서 호흡에 집중하라는 거고, 또 호흡은 우리가 돌아올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있으라 해갖고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떠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흘려보내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이렇게 시끌벅적한 게 많이 들었구나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대개 한 달 만에 그만둔 이유가 너무 복잡한 게, 자기 복잡한 걸 처음 알은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라디오 소음이, 라디오 방송국이 너무 많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게 명상한다고 처음 앉았을 때 경험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저 나중에 필요한 분들 요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12연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이 어떤 synchronically 딱 어떤 한 시간에 어떤 그런 흐름 한 순간을 딱 단면을 잘라가지고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준 게 온이라면은 12연기는 어떤 흐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온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걸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고요. 문제는 그 12연기의 맨 처음 시작을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건 명이 없다는 얘기죠. 지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제 불교 전통 속에서는 이 무명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름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처럼 그냥 저도 사실은 일상적 경험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저도 늘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무명,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아까 행 말씀드렸잖아요. 행이 뭔지 그 행을 형성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행을 달리 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것들이 이제 쭉 움직여가는 상태고요.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7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6번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처를 조건으로 촉이 생긴다 이러는데 육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 또 그것이 대상을 만나는 요게 촉이잖아요. 여기 이제 촉이 생기는데 이때가 색, 식, 상, 수가 동시 작동하는 경험이 발생하는 그 순간이에요. 6번이, 5번이. 그 경험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수가 나온다 했잖아요. 수가 나오면 이 수에서 우리는 어떤 집착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라고 하는 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애, 끌림. 사실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 회피하겠다도 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7번이 그렇고요. 8번은 이 애를 조건으로 그냥 그것을 끊으면 되는데 끊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취. 이 취라고 하는 게 이제 집착이 심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뭐냐면 내 거다. 내 걸 만들고 싶다. 나와 욕망을 동일시하는. 이게 이제 동일시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은 상온과 행온이 나중에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집에 가서 하나씩 다 복습해 보십시오. 상과 행이 자아 개념하고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집착의 단계, 이 취라고 하는 게. 취는 단순히 집착이 아니라 mine, 내 것, 나라고 하는 이것이 강화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취를 조건으로 해서 유가 발생하는데 이 유는 그러니까 한문으로 불교 경전을 번역할 때 부하바라는 말도 유로 번역하고 사트란 말도 유로 번역하고 이랬는데 부하바와 사트는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사트는 being입니다. 존재란 뜻이고요. 부하바는 becoming, 발생한다는 뜻이 과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하, 유는 있을 유자라고 했지만은 사트, 존재로서의 유가 아니고 무하바라고 하는 becoming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뭐냐면은 이게 특정한 삶의 패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하는 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미 전 어떤 집착이 있기 전에는 욕망하는 나는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갔는데 어떤 집착이 생기면서 욕망과 나가 동일시되고 욕망하는 주체가 생겨버린 요 상태가 유입니다. 유고 여기에서 이제 생이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하는 나가, 분노하는 나, 좌절하는 나, 무서워하는 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불교에도 표현할 때는 길 가다가 새끼줄을 보았는데 새끼줄을 보고는 뱀인 줄 깜짝 놀래는 그러니까 뱀은 있지도 않은데 뱀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와 새끼줄의 연기적 작용이지만 결국 나 안에서 평소에 어떤 그런 생명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뱀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놀라는 나가 또 발생한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생의 과정입니다. 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라고 하는 게 결국 고통과 상실, 좌절감, 기대는 무너지고 집착은 상처로 돌아오고 다시 무명으로 환류되는 새로운 어떤 시작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온이 시간 속에서 순환하면서 자기 강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삶을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인데 자, 거꾸로 무명이 이제 자아관념을 없앤다면 그 무명에 의해서 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이 만들어지고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가게 되는 이게 이제 12연기의 역관, 순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12연기 12개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기 경전을 보면 9연기, 7연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집착 구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 강화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무화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만 얘기를 하고 그만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무화라는 말이 우리가 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체로서의 Society of Mind처럼 집합체로서의 마음이라는 의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불교 경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참 이 미수띠마카나 우다나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전 좀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행위만 있을 뿐 행위자는 없고
경험은 있으되 경험하는 자는 없다. 이게 선정 상태에서 마음작용을 관찰한 결과예요.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행위자다. 아함카라. 내가 행위자라는 생각에 묶여 있다.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행위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냥 조금 우리가 평이한 말로 이해하자면은 이 스스키 슐루 이야기인데 깨달은 자라는 건 없어. 깨달음의 행위 있을 뿐이야.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금강경 구절입니다. 전 금강경 구절 보시면은 이제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 뭐 어디에 있는 중생이든 다 구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이와 같이 무량,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은 중생으로서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사실 이건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게 앞에서 모든 중생 구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깨달은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 행이 있을 뿐이지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나라는 생각이 있었더라면은 중생 구제 그런 게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제 아마 이게 번역하고 이렇게 전성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모호하게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은 나한테는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생각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얘기하는데 요 부분은 참 중요한데 간단히 빨리 말씀드리죠. 여기서 아상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 그러니까 유아론의 네 가지 형태입니다. 유아론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주로 어떤 유형들이냐? 네 가지 유형이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유형이 저는 굉장히 뛰어난 유형론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아상은 바로 아트만 같은 겁니다. 아트만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여기에 빨리 하기 위해서 좀 네. 자, 이게 이제 자아 집착의 네 가지 유형인데 아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도 종교 문화 전통에서 말하는 아트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본질이 있어. 자,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은 나는 내가 나쁜 짓 하면서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알죠? 거짓말하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위하는 거 바탕에 요걸 바라보고 있는 성찰적 자아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그때 거짓말하는 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 관찰되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양쪽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거슬러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나가 있을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그죠? 그게 바로 아트만이에요.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 부분.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정 경험 속에서 브라만과 합이라는 체험.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아트만의 아상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서양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주체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는 어떤 것의 모든 것들을 주체이기만 하지 객체이지 않은 어떤 것.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전제된다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어떤 개념도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아상, 주체 개념도 그건 아상의 유형에 속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인상인데
이게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뭐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이다, 뭐 오만함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데 전부 다 틀린 번역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나는 언제나 동일한 나다라고 하는 자기 동일성에 대한 믿음을 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상은 윤회 주체로서 동일성을 생각하는 것도 인상에 속합니다. 인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동일한 개체로서의 나가 지속된다고 믿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동일한 실체 반복이 아니라 인과적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을 뿐 동일한 개체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성의 착각이 바로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생상인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자, 목숨 명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도의 지바 같은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 보면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뭐 이렇게 수자상이라는데 그거는 정말 엉터리 번역이고 수자상의 숫자는 지바의 번역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근원적인 원리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영혼, 기, 생명 에너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수자상은 육신과 구별되는 생명 원리나 영혼을 가정하는 개념입니다. 관점입니다. 몸은 변해도 참된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은 사실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굉장히 강력한 유아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히랍 철학에서부터 기독교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영혼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수자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중생상이 가장 문제인데 중생상 번역을 보면요.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유아, 내가 있다 하는 관념인데 이건 뭐냐면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마음의 활동에 따라서 전개되는 경험의 연속성, 그 상속이란 게 어떤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런 인과적 연속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상속을 영속적인 자아의 증거로 착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경험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그 모든 배후에 어떤 지속하는 주체가 있다고 믿는 요게 중생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자아관념인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일상적인 자아관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끊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 중생상이. 그래서 불교의 관점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은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연기적 산물인데 이것이 상속되면서 이것이 어떤 나의 주체라고 믿는 요 관념이 중생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기적 산물일 뿐인데도 이 흐름을 나의 경험으로 통합하고 거기에 실체적 주체를 투사해버리는 이게 중생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거, 그게 지금 중생상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보고 듣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물학적, 인지학적 존재감은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그 생생한 느낌은 곧 나의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생생하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맛있다고 느끼고 이런 어떤 너무나 생생한 어떤 그런 그 감각, 그것을 느낌을 나의 실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건 역시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의 상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아상은 경험의 배후에 있는 본질을 설정하고, 인상은 시간적 동일성을 부여하고, 수자상은 생명의 주체를 상정하고, 중생상은 경험의 연속성을 자아로 오인하는 것. 이것이 유아론의 네 가지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분석하자면 무아는 단순히 내가 없다는 부정명제가 아니라 경험을 해석하는 또 다른 틀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